녹화하고요. 이제 영상 듣는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수업이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인공지능을 할 거예요. 정확히는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개념을 다룰 거고요.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회계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여러분 직접 구현하는 시간 가질 거고 그 앞에 머신러닝 개념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PPT랑 코딩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PPT 먼저 볼 거고 앞에 한 45분, 뒤에 한 25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건 아까 과제 리뷰하는 적이고요. PPT 한번 켜봅시다. 자, 머신러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있는 그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간지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차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구분, 그다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넣었고 용어 정리를 명백하게 해놓고 가야 되고 학습 방법과 문제 종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선형외기라고 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고요. 자, 이 알파고 대 이세돌 이도 무려 9년 전입니다. 9년 전 여러분. 인공지능이 매우 빨리 발달하고 있고요. GPT-4가 계절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놀랍게도 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왜 빨리 발전하고 있는가? 데이터가 빨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GPU가 발전하고 있어서 투자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두 개 합치면 엔비디아죠.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인공지능을 알아야 해요.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토픽이죠. AI vs ML vs DL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A 안에 ML이 있고요. ML 안에 DL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일단 좀 설명을 볼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인간처럼 똑똑한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요한 게 뭐예요? 똑똑한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시를 얻어서 인간처럼 똑똑한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 뭐가 붙었죠?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시를 얻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지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사이에 말이 추가됐어요. 데이터부터 스스로 어떻게 얻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얻어. 이게 딥러닝이에요. 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말만 보면은 호환 관계가 자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예시를 들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메일의 스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메일을 딱 받았어. 이게 스팸이야 아니야? 딱 코딩으로 말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웹속 텍스트를 학습한 인공신경망 모델인 챗GPT를 응용했다. 인공신경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응용했다. 자,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딥러닝에 속하겠죠. 왜? 인공신경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웹속 텍스트를 합숙한 인공신경망을 썼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공신경망은 이런 웹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그런 인공신경망이고 이걸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럼 뭐다? 아까 말했죠. 그 핵심 키워드 중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했고 그걸 이용해서 똑똑한 기능을 지원하니까 이거는 DL에 해당되겠죠. 그럼 메일에 광고라는 글자가 있는지 글자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없죠. 그냥 뭐 광고인 뭐 메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true, false 이런 걸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똑똑한 기능만 지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AI고요. 이거는 학습을 했죠. 스팸메일 데이터, 비스팸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려면 이 두 개의 막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학습하고 리턴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의 영역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다 말로만 떠들고 있잖아요. 말로 떠들지 말고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sns.heatmap.df.core 이런 것도 AI 범주에 들어가겠죠. 왜? 똑똑한 기능을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AI, MLTL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간단한 코딩도 다 AI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A, B, X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A랑 B를 예측하는 문제. 그러니까 A랑 B랑 컬럼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X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한다고 해요. 자,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자, 김세현이 봤어요. X가 A랑 대충 비슷한데 하고 X를 예측하래. 그냥 A라고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은 X는 A라고 리턴하면은 대충 4개 데이터 중에 2개를 맞죠.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생각해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이건 AI에 해당합니다. 왜?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학습하지 않았죠. 여기서 컴퓨터가 하는 일은 A를 X에 대입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에 해당하겠죠. 머신러닝의 밖에 있는 인공지능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컴퓨터가 mp.abs.df 콜백이 dfx.sum 이렇게 하면은 오차의 절대값의 총합을 구했죠. 이 오차의 절대값의 총합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칼럼을 찾고 그 칼럼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 해당하냐? 이거는 ML에 해당을 하겠죠. 왜 ML에 해당을 하냐? 아니, 이거 단순한 코딩이잖아.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코딩이냐가 AI냐, ML이 아닌 AI냐, ML이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단순한 코딩이냐 기준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내장돼 있는 뭐 패턴을 안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죠. X랑 A가 가장 가깝다. 여러 가지 컬럼 중에서 A가 X랑 제일 가깝다라는 패턴이 있죠. 이 패턴을 학습해서 그걸 기반으로 A라고 리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애매하지 않냐.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다고 할 수 있냐, 저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스테레오 타입 때문이에요. 이 막 머신러닝이 엄청난 거라서 스스로 지능을 갖고 있어서 막 데이터를 직접 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고요. 이 머신러닝이 패턴을 학습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X랑 컬럼이 A랑 제일 가깝다. 이 정도도 다 패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알아보면 쉽냐면요. 뭐 데이터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뭐 데이터의 값이 몇 개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봐도 좋아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mp.abs를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연히 데이터가 바뀌어도 가장 가까운 컬럼을 찾아서 그걸로 리턴하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저렇게 했어. 그럼 사람이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A로 X를 리턴하는 거지 유의미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I, ML, DL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그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아니, 야,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코딩해서 만든 것, 저것도 ML이야?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것도 ML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ML은 위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ML은 위대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수많은 뭐 인공지능 교양서라던가 뭐 정보 교양서라던가 뭐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 막 이런 데서 알려주는 이상한 그림이에요.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과장이 좀 섞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뭔 그림이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랑 프로그램을 받아서 결과를 리턴하는데 머신러닝은 이 데이터랑 결과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식의 코딩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주로 배우는데 저는 이게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고 과장 광고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것만 보면 데이터랑 결과를 보고 막 머신러닝이 자기만의 엄청난 똑똑한 지능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 보이는데 특히 왜 그렇게 만드냐? 이 위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저희의 지능을 써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워딩을 그대로 프로그램이라고 써버리니까 저것도 막 데이터랑 결과를 보고 얘가 혼자 막 지능이 달려서 손이 달려서 코드를 쳐서 막 코드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단순한 기능을 지원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너무 과장 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좋은 비유미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추세선 긋기예요. 추세선 긋기로 여러분 이해를 합시다. 추세선 긋기요. 자, 이 추세선 긋기 이걸 ML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추세선 긋기는 뭐냐? y는 ax 플러스 b라고 식을 쓰고 가장 좋은 a랑 b를 구하는 거죠. 이건 엑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런 머신러닝이 어떻게 굴러가냐면요. 엄청 복잡한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x를 받아서요 y를 리턴하는데 a1에서 an이라는 변수가 n개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머신러닝이 하는 게 뭐냐? 가장 적합한 개수 n개를 구해주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코드가 아니라요. 프로그램의 틀, 그러니까 이 틀이라는 거는 fx의 a1에서 an. 근데 a1에서 an의 개수값은 미정인 상태의 이 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틀을 결국 사람이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A1에서 A는 멸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구나를 알아내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얘가 막 지능이 달려서 손이 달려서 지가 막 코드를 짠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중에서 가장 최적화시켜 놓은 형태가 머신러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추수한 극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머신러닝입니다. 고급지게 말해도 돼요. 추수한 극히 에이 머신러닝 고급지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수한 극히 또는 함수 근사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 근사. 이 함수 근사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이 추상 극기를 그냥 y는 ax라는 함수로 얘를 근사한 거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 근사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이 함수 근사가 정말 좋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 ML 개념을 시작할 때 조금, 시작할 때 좀 많이, 끝날 때도 좀 많이 할 건데 그때 마지막에 왜 함수 근사가 이 잘 설명하는 거고 딥러닝이 근본적으로 왜 함수 근사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추세선 다 그으실 줄 아시죠? 머신러닝도 다 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신러닝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 머신러닝 별게 아니죠. 그래서 제발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머신러닝은요. 그리고 딥러닝까지도 포함하는 건데 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내장되어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새로운 정보를 막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나요. 결국 그냥 EDA를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고차원이야.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 정도인 거예요. 결국 데이터에 내장되어 있는 패턴을 좀 더 잘 추출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마법이 아니에요.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니라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똑바로 알아야지 뒤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처랑 레이블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피처는 뭐냐? 인풋으로 넣어주는 값이고요. 대상의 특징을 의미를 하겠죠. fx는 y가 있으면은 X에 해당하는 게 피처예요. 레이블은 뭐냐면요.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결과값이에요. 대상의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요. Y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팸 메일 분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그 분류의 스팸 여부는 레이블이겠죠. 근데 그 이거를 판단하려면 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뭘 볼 거냐가 그 피처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일의 제목을 봤다. 뭐 메일의 텍스트 본문을 봤다. 보낸 사람을 봤다. 이런 특징들이 다 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는 내가 어떤 레이블을 예측하기 위해 넣어줄 값이에요. 인풋이죠. 레이블은 이 피처를 통해서 예측할 값인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데이터의 구성을 좀 볼게요. 자, 제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뭐 pd.read CSV를 했겠죠. 이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야 합니다. 뭐랑 뭐요? 학습과 테스트요. 학습과 테스트로 왜 쪼개야 하냐? 일단 학습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가 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데이터는 뭐냐?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 뭐냐?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쉽게 생각하면 추선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고요. 쉽게 생각하면 추선이 똑바로 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예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고, 하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일 마지막 두 슬라이드 뒤에서 말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째,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약한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요, 추세선은요, 제가 추세선 긋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2차원이니까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2차원이니까 추세선을 긋고 이걸 시각화해서 잘 그어졌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면요. 이 모델이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 시각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런데 반박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아니, 그거를 꼭 테스트 데이터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일단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아니,
머신러닝의 단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평가, 예측이에요. 학습은 뭐냐?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코드에서 굴러가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의 개수들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가. 이 평가는 뭐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뭐 하는 애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y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y랑 이 예측한 값 있겠죠. 저게 fx일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 성능이 좋다, 얘 성능이 안 좋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측은 뭐냐? 이 학습된 모드를 레이블이 없는 샘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레이블이 없는 샘플에 얘를 적용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를 분리시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제 목표는 예측이에요. 이 예측이라는 작업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이 평가를 할 때 내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성능이 조금 좋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실제 성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상태의 데이터에 이거를 적용시키고 싶은데 평가는 레이블이 있는 상태고 그 레이블을 이미 학습 도중에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성능을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 성능보다 과대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썼다,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개념 배울 게 있는데요. 과적합과 과소적합입니다. 과적합과 과소적합이 뭐냐? 일단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과적합은 너무 과도하게 적합하는 거고요. 과소적합은 적합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림을 보고 글로 넘어갈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O랑 X를 분류하는 곡선을 긋는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저는 난 직선으로 그을 건데 하다가 기능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게 이 언더피팅이라고 써 있는 그래프가 하고 있는 짓이고요. 이 appropriate fitting은 똑바로 기능을 잘하고 있죠. 물론 X 두 개가 잘못 분리돼 있긴 하지만 전 이상치라서요. 웬만하면은 잘 예측을 하겠죠. 이 오버피팅을 보면요. 이 저 X 두 개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다고 막 이상한 모양으로 곡선을 변형시켜가지고 기능을 해서 어떻게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를 했어요. 근데 저게 과연 일반적인 경우에 예측을 했을 때 똑바로 기능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런 걸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밑에 있는 이 X에 따른 Y를 예측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측 뭐 추세선을 긋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추세 곡선을 그어야 되겠죠. 근데 아니 나 추세선으로 할 건데 하고 있다가 기능을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게 언더피티드죠. 그다음에 적당하게 잘 예측하고 있는 게 굿핏 로버스트고요. 오버피티드는 이 점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과적합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값이 들어왔을 때 더 진동하는 거에 꼭지점에 있거나 바닥에 있으면 오히려 오차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잘못된 값을 리턴해 버리겠죠. 그걸 저희가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저런 걸 저희가 과적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는 잘 맞지만 테스트 데이터에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과도하게 추중하면은 실제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게 옆에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데이터를요, 학습 데이터에 써버리면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합이 일어나겠죠. 그럼 성능 평가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까랑 결론은 성능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로 동일하지만 이유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번도 학습된 적 없는 데이터를 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면은 과적합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적합된 성능을 그 성능으로 리턴할 것이다 라는 문제가 생는 거죠. 그래서 과적합이 문제고요. 이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에 막 저 과적합을 제어하는 모듈을 막 덕지덕지 붙여주면은 제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여러분 대과에서 안 배우고 인공지능이라는 심화 과목에서 배울 테니까요. 거기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얼리 스토핑 드롭아웃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과소적합이라는 걸 이제 볼 건데요. 과소적합은 어떻게 해결하냐? 모델을 바꾸셔야 돼요. 왜? 이 이유가 뭐냐?
주로 문제 복잡성에 비해 모델의 복잡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선형회기로는 주제성 극기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아니 아득바득 나도 주제성 극기로 할 거라고 하다가 똑바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델의 종류를 바꾸셔야 되고요. 모델의 구조를 바꾸셔야 되는 게 과수적합입니다. 여기까지 용어를 알아봤고요. 이제 학습 방법과 문제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뭐냐? 문제랑 답을 전부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뭐냐?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하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보상을 줘서 이렇게 하면은 잘하고 저렇게 하면 못하고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각각 하나씩 좀 따로따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도학습은 뭐냐? 학습 데이터예요. 피처, 레이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네. 피처 레이블이 모두 존재하고요. 피처 레이블 사이에 내장되어 있는 패턴을 알아보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류랑 회귀 문제가 있는데 이 각각은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피처랑 레이블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뭐냐? 원래 지도학습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레이블이 날라갑니다. 레이블이 날라가요. 학습 데이터에 피처만 존재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 속에 피처가 있죠. 피처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알아내는 게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집합 문제를 이제 예시로 들면서 볼 건데 저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이제 강학습입니다. 이제 강학습은 저희가 안 배우는 이 대과에서 배운 다른 문제가 회계 문제, 분류 문제, 군집합 문제라서 강학습은 여기서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학습을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건데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입니다. 쉬운 표현은 이거예요. 게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알파고 같은 알파고스러운 뭐 이런 바둑판이 있을 때 자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이렇게 백도를 둬서 흑도를 잡아먹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수를 두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쉬운데 그 원리가 뭐냐? 보상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였어 아 잘했어 하면서 플러스 1점 막 이상한 꼭지점이 뒀어 그러면은 야 그 수가 뭐야 하면서 너 불러 너 하면서 이제 보상해서 뭐 뺏는 거죠. 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를 바탕으로 야 똑바로 학습하도록 한다고 예상을 하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 인공지능 틱한 편으로 뭐라고 하냐.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요. 상태. 할 수 있는 행동, 액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액션은 스테이트에 대한 펑션이겠죠. 어떤 행동 액션은 어떤 스테이트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최선의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 최선의 행동이 뭔지를 알아내는 함수를 만드는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이 보상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모르셔도 됩니다. 게임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어떻게? 잘하면 보상, 못하면은 뭐 채찍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회기를 좀 볼 건데 회기랑 분류는 둘 다 지덕습이죠. 분류 기준이 뭐냐? 이 회기랑 분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레이블이 연속이냐, 이산입니다냐? 회기는 연속적 레이블을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도에 따른 흑광도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흑광도는 연속적 레이블이에요. 이거는 회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수세선 긋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 뭐지? 사람 이름 뭐더라? 하여간 이 흑광도 A가 엡실론 BC잖아요.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 긋기로 해결하는 거를 회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회기는 추세선 긋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겠죠. 뭐 지수함수 회기 아니면은 딥러닝을 이용한 막 이상한 함수를 만들어서 회기시키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y랑 x가 있으면은 x를 통해서 y를 예측할 거고 y가 연속적 레이블이다. 어떤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할 때는 프리딕션 과정을 할 때는 어떤 x를 넣어주면 y가 나온다 이런 걸 보겠죠. 분류는 뭐냐? 이산적 레이블 예측하는 거예요. 이 레이블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예시로 들면 어떤 레이블들은 주황색이 레이블이고 어떤 레이블은 핑크색이 레이블이 이산적이죠. 이걸 그냥 0, 1이라고 써도 되니까요. 이런 이산적인 레이블을 다루는 게 분류 문제예요. 그럼 분류 문제는 뭐냐? 이미 분류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요.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잘 나눌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자, 뭐 어떤 데이터를 줬어요. 뭐 스팸 메일과 그렇지 않은 분류라고 합시다. 분류 기준 난 이렇게 정할 거야. 글자에 광고가 있느냐, 뭐 대괄호 두 개 사이에 뭐 적힌 글이 있느냐 이런 분류 기준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막 GPT 이런 걸 쓰거나 뭐 이 언어 모델을 쓰던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게 분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게 분류 모델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군지파를 다룰 거예요. 군지파 아까 분류랑 그림 똑같지 않나요? 달라요. 분류는 색이 다르죠. 이미 분류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분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는 문제가 바로 군집화 문제입니다. 왜? 비지도 학습이니까. 이래서 얘도 똑같이 이산적인 레이블을 예측하는 문제인데 얘는 답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자면 어떤 거냐면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패턴이 비슷하게 나는 문제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하게 소비 패턴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30대에서 50대는 뭐 축구 옷을 좋아하고 축구 옷 많이 사고 낚싯대 많이 사고 골프채 많이 사고 그런다. 저 군집화를 해봤더니 뭐 남자 30대에서 50대가 이렇더라. 그러면은 새로 신규 가입 회원이 남자 30대에서 50대면은 얘한테 낚싯대를 많이 보여줘라. 막 이런 걸 하는 게 군집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뭉치는 게 군집화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선형회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일단 선형회귀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항상 제가 소주제 다루는데 이거 보세요. 회귀 알고리즘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귀 알고리즘은 이렇게 작동해요. 어떤 Y, 예측하는 Y 프레드라고 썼고요. 프레딕션의 약자예요. Y 프레딕션은 어떤 함수 F, 거기 안에 X가 들어가고 A1에서 AN이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이거의 변수는 원래 보통 여러분이 보던 y는 fx는 x랑 y가 변수죠. x가 뭐 독립변수, y가 정수변수 이런 걸 배우는데 여기서는 걔네가 변수가 아닙니다. 저희 x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피처요. y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레이블이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뭐냐? a1에서 an이 변수예요. 왜? a1에서 an이 실제로 변하거든요. 실제로 변할 거고 그 변할 때 가장 좋은 그 a1에서 an의 상태를 구하는 게 이 제가 말했던 그 회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A1에서 제일 좋은 A1에서 AN을 만들 건데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N이 변해서 변수라고 A1에서 AN을 부를 거고요. 실제로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파라미터가 영어로 변수가 영어로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A1에서 AN을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요. Y 알려져 있죠. 왜? 지도학습이니까. Y랑 예측되는 Y값 이거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 변수를 설정하는 게 회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선형 회귀이고요. Y는 WX 플러스 B 꼴로 존재하고요. 이 W는 뭐냐? W weight 가중치이고요. B는 뭐냐? bias 바이어스입니다.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y는 w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설정하고 사용을 할 거고요. 이 w랑 b를 최적화하는 함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로 오늘 할 게 추세선 긋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형회계를 배울 거지만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 wx제곱 플러스 b 더하기 뭐 아무거나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이 wab를 최적화해도 그건 회계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잠수 회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회계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직선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더 많을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오차가 적은 애는 갈색이겠죠. 그래서 갈색을 고르는 게 회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를 거냐? 오참수를 이용할 거예요. 오참수가 뭐냐? 예측한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 사이의 다른 정도를 값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차는 데이터별로 있죠. 예측값과 실제 값의 오차가 이제 데이터의 개수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집계해서 이 오차의 총량이 커질수록 커지는 어떠한 값을 함수로서 정해 놓겠죠. 그걸 오참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이 여러 개인데 손실함수, 로스 펑션, 커스트 펑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참수. 그래서 오참수가 있고요. 저는 MSE를 쓸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MSE를 쓸 거고요. mean square error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만 있진 않거든요.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건 과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mean square error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이게 뭐냐? 예측 레벨과 실제 레벨의 차의 평균의 제곱이에요. 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식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넘겨보면 이렇게 되죠. 피처가 x1에서 xn 라이벌이yn에서 yn이 있으면은 저희가 예측하는 식은 fx면서 wx 플러스 b고 로스는
변수인 w랑 b의 함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 이 fx-yi의 제곱의 평균이 될 거고 저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멈추시고 이거 로스 펑션을 w에 대한 b의 함수잖아요. wb로 함수를 한번 구해 보시고 멈추시고 구해 보시고 다시 영상 보십시오. 자, 보셨나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런 식이 나오겠죠. w랑 b의 함수니까요. 요 식 어딘가에 적어두세요.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뒤에서 이걸로 예제를 풀 거니까요. 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배운 바에 하면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미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되면은 거기는 뭐 극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지 않냐? W로 미분하고 B로 미분하고 근데 이거는 이변수 함수니까 편미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냐?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 거예요. 그렇게 푸는 방법을 저희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풀 수 있으면 식을 적어놨겠죠.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야, 저 두 조건에 만족하는 점은 극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극대도 있다. 심지어 여러분 이변수 함수면요. 미적분학 2에서 배우겠지만 새들 포인트도 있어요. 안장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바로 MSE가 이 MSE가 그래프를 그렸군요. 타원 포물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원 포물면은 최소값이 어떤 거냐면요. 그 포물선이 있잖아요. 이 포물선을 도- 돌려서 포물면을 만든 다음에 뭐 X랑 Y축이 있으면 한 축 방향으로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길게 만들어서 좀 비대칭적이게 된 뭔가 원에서 타원으로 변환되는 변환을 거친 듯한 포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 없고요, 극대값 없고요. 주소값 곧 극소값이에요. 극점은 단 하나. 극소값 하나만 있겠죠. 세달 포인트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방법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증명돼 있고요. 저는 일반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선대에서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고요. 인지감은 식은 배우는데 식을 외우게 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식이 있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이 방식 있잖아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W랑 한번 B를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멈추시고 이렇게 해서 W랑 B를 한번 구해보세요. 아마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구하셨나요? 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저의 로스 펑션이었고요. W를 미분하고 B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3, W는 1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잘 되셨을 것 같고요. 경사강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사강법은 뭐냐? 이 로스 함수를요 미분하고 나서 이 미분계수에 적당한 음수를 곱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왜 되냐? 이 로스에서 최소값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미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데 양수가 나오면은 그 W가 커질수록 로스가 커진다는 거죠. 미분이 양수가 나오면요. 그러면은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W가 작아져야 되겠죠. 만약에 요 빨간색 화살표 들어간다면은 미분하면 음수죠. 미분하면 음수면 W가 증가하면 로스가 작아져요. 그럼 로스를 작게 만들려면 W가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그 크기가 길게 비례하게 길게 비례하게 변화시키면은 아니 얘가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바닥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 바닥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에포크 곱한 계수를 러닝 레이트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걸 반복하는 걸 했어요. 그걸 저희가 경사각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에러의 크기를 잘 정해줘야 돼요. 에러이 너무 작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저렇게 에러이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가긴 가는데 너무 찔끔찔끔씩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저거를 투 스몰 에러의 문제라고 할 거고요. 에러이 너무 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에러이 너무 크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미분했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면요. 이게 증가해야 되는 건 맞아요. W나 B가 증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증가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면은 오히려 발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형태가 나올 건데 이건 이따가 실행하면서 이렇게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잘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계산기를 손에 드시고요. 자, WB를 두 번만 구해봅시다.
경사분법을 두 번만 해봅시다. 하셨나요? 하셨으면은 저랑 같이 결과를 봅시다. 이런 식으로 결과 나되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오시면은 잘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경사관법을 한번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는 경험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바로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이에요.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은 뭐냐? 일반적인 회계에 대해서 적동한 얘기인데 아니 이게 그래 내가 도달하는 데가 로컬 미니멈이겠지 극소점이겠지. 근데 이게 최소값이 아니잖아. 최소값이 아니면은 성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뭐 옵티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선용회기는 괜찮습니다. 왜? 다원 포물면이니까 극소점이 최소점이니까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여러분 고르시면은 배우실 수 있어요. 옵티마이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 혼자 뭔가 참고할 사이트, 검색할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원래는 numpy.org 저희가 추천해드렸죠. pandas.org나 자,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요. 위키독스를 보시면 돼요. 위키독스가 뭐냐? 온라인 책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그 강의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점프 투 파이썬, 뭐 딥러닝에 의한 자연어 처리 이런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데서 검색하시고 어떤 내가 검색할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컬 미니어 프로그램 뒤에 위키독스 저도 검색하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과제 리뷰고요. 자, 여러분. 아이고, 과제 답지를 켰네요. 다시 연결. 자, 다시 수업을 해볼까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날리니까 인생이 힘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자, 5번 수업하는데 4번 영상을 날렸어요. 4번, 4번. 자, 여기에 빈칸이 있었거든요. 컨트롤 Z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빈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코랩 키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로스 펑션을 구현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텐데 아까 PPT에 나와 있었던 식을 보셔도 되고요. 이게 뭐냐? 자, W 곱하기 X 플러스 B 이게 저희가 예측하는 Y죠. 이게 실제 Y고 이걸 빼고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제곱을 하면은 그게 스퀘어 에러가 될 거고요. 그거에 민을 씌우면 민 스퀘어 에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시각화를 하면서 이걸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W에 따른 로스 함수 보물선이 나오죠. B에 따른 로스 함수 보물선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Y축 스케일은 대충 비슷한데 X축 스케일이 상당히 다른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죠. 타원 포물면입니다. 이게 포물면인데 어떻게 잘라도 포물선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폭이 좁고 넓음이 좀 달라요. 여기서 삼차원 그래프 보면은 명백할 수 알게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W도 작고 B도 작은 영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1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W도 작고 B도 작으면은 X가 증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에러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아니구나. B도 작고 W도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딱 봐도 에러가 크겠죠. 근데 만약에 W는 작아지는데 B는 커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X를 만드는 애가 훨씬 오차가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이 포물선의 기울기의 폭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한 이 대칭적인 포물면이 아니라요. 이 한쪽 방향으로는 엄청 폭이 적고 한쪽 방향 폭이 엄청 넓은 다원 포물면이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화로도 볼 수 있죠.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저희가 아까 구했던 로스 펑션이잖아요. 이걸 잠깐 컨트롤 Z를 해두고 자,
그레디언트 W랑 그레디언트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이 식을 참고해서 눈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W로 미분하면은 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서 2가 나오고요. 이 안에 거를 일단 건미분을 하면은 W 곱하기 아니죠. W 곱하기 X 플러스 B 마이너스 Y 이게 건미분이 나올 거고요. 성미분하면은 W 아니죠. X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MP.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평균을 구하는 연산은 미분과 무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밑에 것도 이제 한번 눈으로 미분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1을 곱하고 이 속미분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건미분하면 W 곱하기 X 플러스 B 마이너스 Y가 나올 거고 속미분하면은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세팅한 게 2.5,1로 데이터를 생성했거든요. 2.5,1 근처에서는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작은 거, 기울기가 작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빈칸 나와라, 빈칸 나와라. 그렇지. 자, 이 최소 제곱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아니, 형, 컴퓨터가 어떻게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푸냐? 이걸 행렬 표현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역행렬을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행렬 셈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를 보시면은 이 저 연립방정식의 상수항들은 여기 음수가 나와 있어서 이 상수항들을 넘기면은 이렇게 양수돼서 이렇게 두 개가 상수항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상수항은 뭐 개수 곱하기 w, b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럼 M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여기서 위에 있는 식에 그레디언트 W랑 그레디언트 B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식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거의 개수가 나오도록요. W의 개수. 저기서 그레디언트 W의 개수죠. 그럼 일단은 좀 어레이를 생성해주고 이걸 2차원 리스트로 만들 건데 일단 mp.min min은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겠 아니죠. 이게 여러분 W의 개수가 이렇게 되겠죠. W 그레디언트 W의 개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W의 B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P.min 안에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쵸? 이게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밑에 행에다 넣어야 될 거는 그레디언트 B를 만들 때 이제 W의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mp.min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식을 보십시오. 2 곱하기 X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2가 들어갈 거예요. 요 위에 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요. 행렬 표현으로 그 그냥 종이에 적어 보시면은 아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수항 이렇게 행렬로 구한 상수항이랑 실제 상수항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렬 표현을 했으니까 역행렬을 곱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똑바로 나온 세스타기 위해서 A랑 B에 2.5랑 1을 넣어봤어요. 저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구해보면은 2.5랑 1 근처에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2.5랑 1이 똑바로 안 나오나요?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 생성할 때 노이즈를 좀 추가했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쓱 말했던 선형 대수학적 지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고 막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인지가셔서 구현하셔도 돼요. 인공지능을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병사강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미분계수를 구했잖아요. 미분계수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빼야 되겠죠. 저희가 배운 게 뭡니까? 러닝웨이트라는 개수를 곱해서 뺀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식을 쓸 거예요. 이렇게 식을 쓰면은 W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빼게 되는 거죠. B도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사방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여러분 실행시켜 보시면은 셋 다 이 러닝 레이트가 다른데요. 첫 번째 걸 보시면은 이 적당한 속도로 수렴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음 어떤 값에 잘 수렴을 해서 이걸 리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5,1에 상당히 가깝죠. 근데 만약에 아까는 에러이 0.01이었는데 0.001이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학습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2.56에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2.56에서 0.0001 단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은 아직 더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예, 너무 작은 에러일 때 현상이에요. 만약에 0.1이 에러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오 값이 막 발산하죠. 막 마이너스 5.63에 2에 68, 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진동한다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러닝 웨이트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교훈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빈칸으로 놨잖아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빈칸을 확인해 봅시다.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경상항법에 사용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죠? 델타 fx 델타 x분의 델타 fx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아유 재미나게가 짜줬네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h가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이건 마이너스 177이 나올 거고 이건 w에 대한 미분계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w를 제가 아까 구했던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값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0.03 정도 오차 나는데 이거는 h가 작기 때문이겠죠. h가 작은 게 아니라 h가 크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뭐 조금 더 줄여보면은 예, 더 가까워진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이클론 임포트 딸까? 자, 형 그냥 이거랑 똑같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따라 치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 사이클런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는 모듈을 만들어 놓겠죠. 그다음에 파이썬의 장점은 그걸 임포트해서 딸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런에 있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작은 라이브러리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그냥 딸깍 레그 점 핏 하면 학습이 되고요. 레그 점 프리딕트 하면은 예측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리쉐입을 왜 해줘야 되냐면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요. x는 뭐 2차원의 행렬을 기본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는 x 하나로 y를 예측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인공지능 모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쉐입을 2차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쉐입을 넣어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우리가 잘못하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는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를 스플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함수로서 만들어 왔고요. 아, 만들어 오는 과정은 과제에서 할 거고요. 임포트를 해서 지금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모델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딸깍 해서 예측을 해주시고 학습을 해주시고 예측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예측한 y랑 실제 y를 비교하고 있죠. 이 레그전 프리딕트 할 때 이 fit을 할 때 저희는 분명 트레인 데이터만 썼거든요. 근데도 이 예측 데이터랑 실제 값이랑 비교하면은 이 y는 x에 상당히 가깝게 있잖아요. 충분히 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연이 수업 듣고 3교시 수업 듣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수업은 짧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